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오랜만에 돌아온 코너입니다. 월요일 3부 그 어느 때보다도 반갑게 느껴집니다. 지금 만나러 가시죠. 김갑수와 함께하는 한낮의 매불 논란. 야, 정말 걱정 많이 했습니다. 큰 수술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얼핏 봤을 땐 건강한 모습이라 더욱더 반갑습니다. 김갑수 선생님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참 환영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네. 저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걱정을 끼치고 말이죠. 아니, 염려해서 아유, 그런 건 아는데 참 자꾸 진짜 보니까 너무하시네. 다 죽을 병든 줄 알더라고. 아유, 장을 좀 잘라낸 근데 건데. 진짜 걱정 많이 했어요. 아유, 근데 혼자 계엄을 치르긴 치렀어. 큰 수술을 이게, 하셨군요. 응급실에 좀 늦었는데 그러니까 아픈 게 계엄군 총탄에 맞으면 이렇게 아프겠구나. 아유. 좀 몸부림쳤는데 잘 치료되고. 괜찮으십니까 지금은? 네, 괜찮아요. 네. 장을 좀 잘라내셨다고요? 네, 뭐 그런 일도 생기네요. 아유, 야, 근데 회복이 좀 돼갖고 그 다음부터 이제 핸드폰 볼 수 있게 됐거든. 네. 그냥 계속 최강욱이야. 최강욱. 쇼츠를 돌리면서 보는데 유튜브에 네, 체육도 많이 나오지만 이게 유튜브. 모처럼 이제 병실에 누워 있으니까 네. 계속 쇼츠 돌려보니까 계속 최강욱이 앞에서 뒤에서도 계속. 그래도 너무 다행입니다. 네. 저는 사실 연락을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소식을 정승기 작가한테 들었는데 제가 좀 과장이 심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 오늘 내일 하신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서 근데 면회 얼마나- 안 되는 병동에 들어갔기 때문에 괜찮긴 한데 이게 전화 오면 너무 괴롭더만. 그러니까 주위에 아픈 환자 있으면 전화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안 받으시면 되지. 아니 근데 정신이 어느 정도 한 일주일 후에는 정신이 네. 돌아왔거든. 근데 계속 연락 오면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살 빠졌다는 네. 의견들이 예, 굉장히 많네요. 많이 한 14일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예, 아이고. 네. 정관 수술입니다, 여러분. 무슨 수술인지. 정관 수술. 정관 수술. 네, 정관 수술 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아이고.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갑수 선생님이 건강 관리를 못하니 이 친구 이제 막 결혼해서 살림도 장만하고 집안도 일으켜야 되는데 네. 직장을 잃을 뻔했어요. 좀 책임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허재무 씨 박수로 맞이합니다. 와이프가 저 잘린 줄 알까봐 네, 네. 월요일 날 오후에 집을 나가 있었습니다. 아, 한 달간 참. 방황을 좀 했습니다. 허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으로는 건강한 모습으로 월요일 3교시는 꼭 책임을 져주시기 네. 바랍니다. 그럽시다. 네. 그리고 틈틈이 아프다가 낫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네. 최욱 씨도 몇 년 전에 이거 어깨 디스크 때문에 너무 그냥 아팠죠. 네. 몸부림을 쳤잖아. 맞습니다. 네. 이제는 뭐 당연히 담배는 끊으셨겠죠. 보름 끊었죠. 예, 그리고 이제 퇴원하시고. 피다 죽는 거지 뭐. 그러면 안 돼요. 해도 너무한다 진짜. 이거 참 진짜. 끊어보니 끊을 수 있는 분이네요. 끊어보니까 좋더라고. 좋아요. 네. 개운하고. 근데 다시 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 포기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자기를 파괴할 그 기쁨. 참 정말. 야, 이 와중에 지금 선생님에 대한 악플이 어마어마하게 달립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허재무 직장이 걸린 문제인데 본인 그렇게 피면 어떡하냐. 난립니다, 지금. 자, 본론 들어가.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많습니다. 내용 많군요. 예. 자,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배우 이지아 씨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지선 선배님 네. 이지아 배우 잘 알고 있죠? 네, 유명하신 패왕사신기로 데뷔를 네. 했고 펜트하우스. 네. 얼마 전에 이 배우 이지아 씨가 후손으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네. 지난 19일에 이지아 씨 아버지가 350억 규모의 땅을 두고 형제들과 상속 분쟁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형제들의 인감을 위조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사문서 위조하고 사기 혐의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도 드러났거든요. 오. 여기까지는 상속 관련한 집안 싸움 정도로 생각이 되는데 이 상속 분쟁의 중심에 있는 땅이 안양 석수동 일대 땅이거든요. 사진 한번 올려주시면 이 배우 이지아 씨의 할아버지 땅인데
친일파 김순응의 재산이라는 게 밝혀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김순응이 누구냐? 네. 일제강점기 때 엄청난 땅 부자입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가 있는 걸 보면 경성에 거주하는 대지주였고 경기도 파주 지역에 논밭이 140만 평, 여의도의 2배거든요. 와. 집에 소장농만 750명. 와. 그러니까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일제에 기부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네. 아이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 당시에 노동자 월급이 많아야 10원, 20원인데 독립운동하는 놈들 때문에 힘드시죠 하면서 종로경찰서에 국방 헌금이라고 10,000원을 갖다 바치거든요. 이게 가치 환산이 좀 어렵긴 한데 지금으로는 한 50억 넘는 우와. 돈. 네. 여기다가 군사 후원비 2,500원, 뭐 군용기 구입하라고 기부도 하고요.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때려잡으라고. 네. 와.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그 당시에 감수포장이라고 훈장, 이렇게 상을 주는데 네. 기부 활동 분야에서 정말 공적이 현저한 자를 뽑아서 와, 친일 활동. 기부천사다. 친일 활동 진짜 많이 네. 했네. 미치겠어. 네. 그러니까 이지아 씨가 직접 입을 엽니다. 소속사를 통해서 조부의 친일 사실을 2011년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민족문제연구소를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공부까지 했습니다. 상속 분쟁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지만 해당 땅이 친일 재산이라면 국가에 반드시 환수되어야 함을 밝힙니다. 그리고 사죄드립니다. 용기 있게 좀 이야기를 한 거예요. 훌륭하시네. 데뷔 초부터 친일파 후손이라는 꼬리표가 있긴 했어요. 근데 명확한 어떤 해명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면서 정면 돌파를 선택을 했는데 입장문을 좀 보면 10대 때부터 가족들과 연을 좀 끊고 뭐 부모와는 연을 끊은 지 10년 이상 됐다고 밝혔는데 어떤 의견들이 좀 나오냐. 이지아까지 자칫 친일에 대해서 연좌제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아니다. 친일 행적으로 얻은 혜택 이거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의견들이 좀 있거든요. 오늘 저희가 이 이지아 씨의 친일 청산 그리고 이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좌익 연좌제의 아픈 역사가 있기 때문에요. 연좌제라는 각도로 뭘 바라보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이 경우는 특히 이제 친일 행정 문제에 대해서는 그 우리 사회가 이뤄낸 성과인데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낸 친일 인명 사전 정말 빼주고 고르고 걸러서 2,000명 당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등재됐다는 거는 뭐 명백한 친일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이제 자손의 문제인데 이 얘기를 해야 될 때 저는 그 한 모범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지아 씨가 처음에는 왜 이렇게 이게 기사가 많아 하고 놀랐어요. 네. 시기적으로 친일 청산 문제가 크게 사회적 의제가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야. 지금은 아니죠. 그냥 이지아라는 좀 독특하고 유명한 배우가 연관됐다 해서 그냥 뉴스가 나오니까 네. 어떻게든 물어뜯으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나 또 딱히 뜯을 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의 그냥 기사의 양산이더라고요. 여러 개 훑어봤는데 그래. 근데 지금 허재무 씨가 얘기는 했지만 이지아 씨가 대략 3가지 정도 얘기를 했어요. 네. 첫째는 이건 독특한 이지아 씨 만의 사정이야. 뭐냐면 난 18살 이후로 가족과 연을 끊고 나 홀로 살아왔다 하는 거예요. 네. 이건 뭐 일반화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집안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데 실제로 이지아 씨가 배우가 되고 한참 지난 다음에 집안 내력이 드러나서 아 이랬구나 한 거지. 뭐 집안 재력으로 힘입어서 유명인 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자기 집안 땅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것은 국고로 환수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0년대경에 자기 집안 내력을 알게 됐다. 네. 집안의 친일 행적을 알게 됐다. 그래서 민족문제연구소를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집안 내력에 대한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자세라면 민족 반역자 집안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훌륭한 태도가 아닌가. 네.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건데 영화 파묘 혹시 보셨어요? 네. 네. 파묘를 보면 김고은을 포함한 그 무당 일행이 미국에서 큰 구슬을 벌려달라고 이제 초대를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을 가죠. 네. 그러니까 누구네야 그랬더니 어떤 집이래. 어떤 집이야 그러니까 그냥 부자야. 그냥 부자. 여기서 그냥 부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상적인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그냥 부자의 역사가 있거든. 오. 첫째는 친일 부역자, 부역행위로 땅을 한사받거나 그 당시 사업으로 큰 재산 모은 사람들의 역사. 사실 이거는 해방 후에 적산불화라고 그래서 일제가 남겨두고 간 재산들을 서로
이렇게 저렇게 뜯어 먹었는데 어. 기가 막히게 그걸 많이 차지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유명한 재벌 가운데도 하나 있어. 음. 그러니까 그런 그냥 부자의 한 계보가 있고 그다음에 두 차례의 쿠데타 과정에서 형성된 또 그냥 부자들이 있어요. 박정희 때 또 전두환 때 이 그냥 부자들은 직접 권력에 진출해서 뭐 고위직을 차지하거나 이게 아니라 박정희나 전두환과 연고를 맺었다는 걸로 어떤 특혜 뭐 사전 정보 이런 걸로 큰 부를 마련하는 대신 기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활동하는 게 없는데 집은 어마어마해. 네. 어마어마한 부자들이야. 이런 계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이 그냥 부자들은 상당히 감추고 살기 때문에 사실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는 그냥 약간 정체불명의 중소기업 정도를 보유하나 실재산은 거대한 땅으로 확보하고 있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지아 씨랑 대비돼서 그냥 부자의 한 사례만 언급하고 요 아이템을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한 사례가 있어요. 네. 자, 전두환 씨가 네. 7년 통치하는 동안에 통치 자금이라고 그래서 기업으로부터 뜯어낸 게 대략 1조 정도예요. 그 당시 80년대. 나중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다음에 검찰에서 환수를 해야겠다 해서 이제 추징하게 결정한 금액이 2,300억 가량 돼요. 그게 와. 80년대라고. 예. 네. 근데 별로 추징 못했죠. 네. 못했습니다. 노태는 전체 다 완납을 했는데 도대체 그 돈이 어디 갔을까? 어디 갔냔 말이에요. 어디 갔어? 자손들이 다 전두환의 자녀가 있는데 먹고. 네. 그 중에 장남이 출판사를 해요. 아. 근데 출판사를 나도 다녀봐서 아는데 네. 큰 돈 못 벌거든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출판사예요. 네, 네. 근데 어떻게 교대 앞에 그 강남에 큰 빌딩 두 채가 4억이지? 그리고 확인된 것만 그 두 채고 그 밖에도 뭐가 많거든. 네. 거의 재벌급으로 행동을 하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 거지? 대통령을 한번 하면 그런 재산이 그냥 막 생기는 건가? 부정 축제. 이게 그냥 부자의 대표적 사례예요. 네. 그거 다 그리고- 청산해야 돼. 그러니까 에휴. 몇십 년, 100년 가까운 역사 동안에 이 부의 축적 과정에서 어두컴컴한 그늘이 있어서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도 많은 거예요. 이 김순웅 자녀, 11 자녀들의 이 땅 분쟁도 국가가 개입해서 어떻게 하기 좀 미묘한 문제가 많이 있어. 근데 최근 세사에서 이 부당한 재산 획득 과정, 쿠데타 주역들이 주위에다 이리저리 개발 정보 줘갖고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재산 축적을 하고 나중에 또 서로 혜택 주고받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그렇게 밝힌 게 없어. 청산해야 돼. 네. 옛날 시사 월간지들이 꽤 그 추적을 해서 기사화된 것들이 좀 있는데 다 네. 흐지부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지아 씨가 요번에 자기 집안 문제로 인해서 불거진 그 재산 분쟁에 관련해서 보여준 태도를 보면서 네. 최소한 자녀들이 자기가 아무 잘못을 한 게 없으나 그 집안이란 사실만으로 국가와 민족에게 이 사주의 뜻을 하고 국고 환수를 원하는 이 정도의 태도는 보여야 되지 않을까. 네. 좋은 사례로서 이자를 언급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뭐 개인의 양심에 맡길 문제 아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정리하면서 이 사안은 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가 없어요. 청산할 때 시기 그때 잘해야 시기가 되는 것 문제예요, 같아요. 아니야 진짜. 지금 해도 돼. 지금? 해. 알았지?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어.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하면 돼. 네. 뭘 안 돼. 지금 해. 그- 알겠습니다. 근데 자, 다음 아니 보시죠. 전혀 틀린 말 아닌데 네. 그 노력을 했었어요. 음. 예전 민주정부 때. 근데 네. 정말 어려워. 네. 해. 너무나 어려워. 어려우니까 해. 네. 자, 네. 다음으로 네. 갑니다. 다음도 배우 소식인데요. 지난 16일 배우 김세론 씨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화 아저씨에서 국민 아역 배우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고 김세론 씨 지난 2022년 음주운전 사고로 큰 논란에 휩싸였죠. 당시에 이제 사과문을 올렸고요. 피해 입은 주위 상인들에게 직접 사과와 보상을 진행을 했지만 싸늘한 여론은 쉽게 누그러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뭐 소속사와도 결별을 했고요. 제대로 된 활동은 이어가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사망 후에 시민단체 민주언론 시민연합이라는 곳 민언련에서 이 김세론 씨를 보도했던 언론들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굉장히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네. 언론사 그리고 주요 연예 매체까지 총 73개 언론사를 분석을 합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음주 사고 시점인 2022년 5월부터 사망 시점 지난 19일까지 기사가 김세론 씨에 대한 기사가 한 5천 건 정도 되거든요. 아니 내가 그때도 얘기했지. 내가 이거 다룰 때 분명히 제가 얘기했죠. 아니 김세론 개인적 잘못은 본인이 그냥 책임지면 될 일이다. 우리는 권력형 비리에 집중하자 했을 때 댓글에 뭐라고 달린지 알아? 뭐라고 했는데? 저 새끼 저것도 음주 옹호한다고 옹호한다. 난리 났었어. 그러니까. 댓글에도. 내가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아니 뭐 김세론 씨가 무슨 뭐 대통령이야 뭐야. 와 5천 개는 진짜 너무하네 많다. 진짜 5천 개. 사실 오늘 저희 방송 이후로도 또 생산이 되긴 하겠죠. 예, 아. 근데 이 민원연 분석에 따르면 언론이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김세론을 대했거든요. 첫 번째 형태가 유튜브 받아쓰기, 받아적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연예 유튜버들이 김세론의 사생활을 계속 파헤치고 비난하는 영상을 올려요. 문제는 언론이 그대로 그냥 제목 올리고 내용도 그대로 누가 이렇게 전했다더라.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서 김세론 자숙한다더니 생일에 술 파티했어? 생활고로 알바하는 사진 올리니까 이거 보여주기다. 쇼다. 결혼설 좀 있었는데 관심 받으려고 어그로 끄네. 이렇게 유튜브에서 막 떠들어대면 언론이 그대로 받아 적어요. 너무한 거지. 와. 우기 형이 좀 화가 그러네. 나실 것 같은데 유튜버 이진호 씨의 폭로 그대로 받아 쓴 기사가 256건이에요. 와. 그 한 사람의 것만. 와. 두 번째 형태가 제목 장사입니다. 이건 더 어이가 없는데 김세론 씨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의 기사인데 제목에는 김세론을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클릭수 장사를 하는 건데 하나 뽑아보면 작년 1월 7일에 매일경제에서 김세론도 다녀간 홀덤펍 와. 불법 도박 혐의 적발 이런 와. 식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아 진짜 너무. 그러니까 홀덤펍 단속 기사가 났는데 김세론 씨 이름이 들어가니까 저 같아도 보면은 김세론이 불법 도박했나? 이런 그렇죠. 느낌이잖아요. 맞습니다. 엮어서 그냥 김세론이 예전에 홀덤펍에서 찍혔던 사진을 올리면서 요즘에 홀덤펍이 불법 도박도 한다. 야 저렇게 제목 장사를 해. 이래놓고 아마 지금은 저 언론사들이 네. 마치 또 심판자인 것처럼 그걸 개탄하는 기사를 많이 내요. 개탄하고 맞아요. 또는 유튜브 공격하겠지. 그러니까 아니, 세 번째도 아니 있는데 진짜 이거는 네. 너무 거의- 심해. 거의 지금 선배님 말씀하신 게 맞는 게 맞지? 지금 요즘에 사실 이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사망 후에도 언론은 똑같거든요. 지난 2월 17일에 기사가 김세론, 김수현 생일의 사망, 열애설 재조명. 고인이 된 후에도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옵니다. 이제야 이제 유튜버 악플 문제다. 자정해야 된다. 기사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막 많은 말을 하기보다 좀 축약해서 얘기를 하겠는데 네. 그 사람 신체처럼 그 사회도 일정 시기에 어떤 병을 알아요. 근데 지금 정치까지를 포함해 헤이트 비즈니스 증오 장사가 최극 성기에 이른 것 같아요. 네. 3년 전 김세론 씨 이거 터졌을 때 우리도 이제 매브렌터도 여러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이제 따스하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어쩔 수 없는 활동 중단 기간에 자기 성찰도 하고 그다음에 뭔가 자기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영어 공부 좀 열심히 하자. 뭐 이런 얘기했지 막 웃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한 인생을 살면서 정말 죽고 싶다 하는 경험들을 꽤 누구나 해요. 어떤 시기에. 그러니까 김세론 씨 이 행동이란 건 뭐냐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대 중반 나이에.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그 얘기를 하기로 가면 정말 너무너무 속상한 내용들 투성인데 다만 이럴 때 뭘 해야 되느냐. 이 수많은 5천 건의 태반이 지금 집계된 게 기성언론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성언론에다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촉구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기성언론들이 취재조차 안 하고 다 쓴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원소스가 어디냐면 사이버 레커들이에요. 아. 그러니까 유튜브에 있는 이 멘트들을 이렇게
이제 비틀고 부풀리고 해서 기사를 양산한 거거든. 저도 이제 표현의 자유나 자유의 무한신장에 대한 어떤 신념 같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회가 병을 앓을 땐 치료를 좀 해야 돼요. 이 헤이트 비즈니스에 대해서는요. 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예컨대 탈덕 연구소라고 들어봤죠. 네네. 범인 밝혀졌어요, 여자. 네. 벌금 500만 원인가? 에? 벌금 500만 원이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집행유예 아니면 몇백만 원 벌금 이러고 지나가니까 그걸로 유튜브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겁낼 이유도 없고 문제가 없는 거야. 그밖에 가세현 같이 날이면 날마다 그걸 쏟아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든 그런 채널은 어떻게든 그냥 질질 끌면서 피해가. 그러니까 엄벌주의가 최선은 아니라는 건 알겠으나 네. 적어도 이 정도 병증 유명인으로서 살아가게 됐다가 인생의 실수로 이렇게 한번 덜컹한 사람이 그 숱한 그 악에 찬 공격 때문에 목숨까지 잃어야 되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네. 적어도 사이버 레카들의 무분별한 이런 게 언행에 대해서 이거는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그냥 대증적 현재 할 수 있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나 싶어요. 근데 그 점에 대해서 네. 사법기관에서 이렇게 생각이 없을까? 아니 사이버 레커 정말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 쓰는 나는 언론이 정말 문제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게 참 예, 그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젠 하루도 아니고 한나절짜리 기사를 계속 내보내는 거야. 양으로 승부하는 거거든. 계속 내보내서 조회수 올리는 그 장사인데 거기 앞에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 방향입니다 하고 명료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데 어쨌든 제 얘기는 그거예요. 이 원소스들, 이 사이버 레카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미약해서 네. 이게 그냥 암세포처럼 마구 번져가는데 네. 대책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건 사회가 좀 경각심을 근데 이거 우리 보여줘야 될것 언론이 같아. 진짜 문제인 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막 받아쓰고 하는 것은 그나마도 낫죠. 취재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 사회에 공익적인 것은 또 받아쓰지 않아요. 우리 사회에 해악이 될 만한 것만 받아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그러면- 들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 매불쇼에 유시민 작가님이 출연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수요 난장판에. 네. 그게 이제 조회수가 뭐 500만, 뭐 400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때 한 3년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했죠. 단 한 줄의 기사가 안 납니다. 그런데 민주당 관련 인사를 비판하잖아요. 이게 막 수천 건을 받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공익적인 것은 갖다 쓰지 않는다고. 왜 그럴까? 아주 나빠. 진짜 언론이. 음.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렇게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고 이거야 뭐 되돌릴 수 없다고 치더라도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현재도. 현재. 맞습니다. 현재. 예. 어. 지금 찌양 얘기를 조금 더 덧붙여 볼까요? 지금 잠깐 전에 네. 이 지금 김세론 씨 관련 보도 상위서부터 쭉 돼서 도표 갖고 있죠. 네, 도표 저희 표 한 번만 아까 올렸던 거 네, 화면으로 기사 한번 올려주시죠. 많이 쓴 순위대로 위에서 몇 개 네. 이름 얘기해 보세요. 매체. 저희가 지금 보시면은 5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300건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가 네 조금만 확대를 해주시면 엑스포츠 뉴스가 265건이고요. 스포츠조선, 스타뉴스, 뉴스엔, 뭐 스포츠투데이 수백 건씩 올려놓고 있죠. 진짜 어마어마하네. 네. 진짜 어마어마하다. 근데 이런 기사 작성자들은 진짜 반성 좀 해야 돼요. 와. 너무 심한 거죠. 예. 근데 지금도 이제 계속된다는 게 정말 소름 끼치는데 뭐 지금 뭐 언론은 다 우리가 김세론 죽였다면서 막 난리거든 언론이. 그런데 지금 현재 또 다른 쪽에서는 또 마찬가지잖아. 또 다른 사람. 예. 네. 또 다른 사람만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설리 씨 극단적 선택 때 크게 한번 여기에 대한 문제 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된 채 네.
그 대중 심리에는 뭔가 분노의 배설구 같은 게 필요하니까 이런 기사가 뜨면 누구 한 사람을 미운 표적으로 삼아서 공격하기로 들어가면 정말 심각하게 악성 종양처럼 이게 번져가는데 또 겪고 앞으로도 또 겪을 것이고 이 반복되는 일들. 네. 찌양 사실 이야기는 저희가 사이버 레카 얘기 플러스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사이버 레카들은 지금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공갈 협박에 대해서는. 근데 가짜 뉴스가 또 다시 나오고 있는데 유튜브 채널 가세연입니다. 찌양이 중국 간첩과 또 연관이 있다라고 그런 주장을 하게 돼요. 영상을 저희가 좀 준비를 했거든요. 네. 영상 한 번만 같이 보시면서 화 좀 내주시라고 여러분들 영상 보시죠. 진짜로 온갖 중국 간첩, 왕해군을 포함해서 온갖 세력들이 다 연관된 그런 작은 사건이 아니다. 저는 중국에 가본 적도 없고 진짜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 관련해서 이제 저와 연관을 지으시면 사실 저는 무슨 얘기인지 이렇게 잘 알아듣지도 못하다 보니까 누구 전용기 의원인가 저는 한번 보지도 못한 분인데 뭐 그 의원이랑 결탁했다고 했다가 갑자기 제가 국민의힘 토론회를 참석하니까 이제 신동욱 의원이랑 결탁해서 했다 이렇게 어떻게든 그냥 저를 죽이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찌양에 대해서 검찰 수사 과정이 빠르니까 찌양이 검찰 정치 권력 빽이 있다라는 주장까지 하게 되고요. 찌양 씨의 마지막 발언이 사실 뭐 저희에겐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오죠. 어떻게든 나를 죽이고 싶어하는 것 같다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네. 계속해서 가짜뉴스는 생산이 되고요. 음모론, 뭐 조회수 장사는 계속되고 있거든요. 아니 가세현은 저 계속 저렇게 하는데 왜 밑도 끝도 없어 심지어. 아니 밑도 끝도 없어. 형님 찌양이라는 이름이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라 중국 이름 같다고 하는 주장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름 밑도 때문에? 끝도 없어. 그게 이제 통용되는 기가 막힌 현실인데 어디 좀 믿을 만한 데서 행동주의 극우들 수치를 입증한 게 있는데 한 100만 원 넘고 150만 원 안 된대요. 집회 열심히 오고 때려 기회만 되면 서부지법 같은 데 때려 부수고 뭐 돈도 열심히 내고 이 숫자들의 준동에 의해서 예컨대 가전처럼 이제 압덕업자 이런 층도 있고 그다음에 그 무슨 코리아야 캡틴 코리아 캡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 전환길 짝퉁 뭐 예, 내용 캡틴 없이 코리아. 그냥 감성에 호소하고 파주 영어마을에서 영어 배워서 나 저 CIA 요원이야 뭐 이런 게 통용되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이들이 미치는 해악이 너무나 크죠. 참 이런 이제 말하자면 어릿광대들인데 그걸로 이제 장사해서 살고 그러니까 찌양뿐이 아니라 그냥 모든 것이 중국 간첩이다는 도시전설을 만드는데 근데 밑도 끝도 없어. 아니, 그게 너무 성의가 없어요. 아니, 그리고 웃긴 게 아니라 통용이 된다는 아니 예. 체육도 중국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네. 아니 그 스카이데일리 가짜 뉴스 네. 그 헤드라인 잠깐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헌재에서까지 인용됐던 보도거든요. 요거 여기 계엄 당일 밤 선관위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주한 미군이 체포했다는 내용인데 이거 미군에 의해서 이거 가짜 뉴스라는 건 맞습니다. 팩트 체크가 예. 됐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거 어디서 이 가짜 뉴스가 만들어졌을까 궁금하긴 했었거든.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한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있는 안병이시죠. 그 사람 입에서 이게 나온 거야. 예? 밑도 끝도 없이. 저희 영상 하나 관련 영상 하나 있는데 보고 아, 가도 네. 될까요? 네, 저희 영상 마지막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계엄 때 잡은 애들랑 합쳐서 90명이라 그 90명 숫자가 이렇게 해서 나온 거다 라고 적용. 그러면 그 중에 주동자는 그 성남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갔고 가까운. 미국 주동자는 성남으로해서 바로 갔고. 예, 나머지는 오키나와로 가가지고 나라별로 분리했다. 네, 나라별로 분리해. 네. 일단 보고는 들어간 거죠. 트한테. 중국 이쪽에 규모가 어느 정도로 추산하나요? 이 찾긴 했죠. 보면 그 간부급 인원들 있잖아. 각종 애들 중에서도 간부급 인원은 먼저 납치가 됐더라고. 먼저? 얘네가 그 선관위 숙소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간부급 애들은 이제 외부 공기 좀 맡아야 될 거 아니야. 좀 그냥 막 그냥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거야 그냥. 아니 저거를 기자가 받았었단 말이에요? 기자가 받았었고 네. 이게 심지어 헌재에서 윤석열 측 변호인 입에서 이게 거론까지 되는.
그러니까 어린이물 같은 데 나오는 이제 뭐 그런 거라면 뭐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걸 누가 보증해 주냐? 가령 김민전 의원. 유수한 대학 교수고 국회의원이- 정치학 네. 박사야. 예. 뭐라 그래? 시위 곳곳에 그 우리 촛불 시위대지 빛에 곳곳에 중국인들이 나서서 이제 시위를 이끌어간다. 뭐 그러니까 뭐 헌재나 법원에도 중국인 간첩들이 들어가서 일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뭐라고 하면 입에 담기에도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소리를 막 하는데 그걸 상당히 유력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보태잖아요. 아, 이거 큰일이야, 우리나라. 그러니까 저 캡틴 아메리칸 같은 어릿광대들도 그걸로 몇 푼 버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이나 하면 스카이데일리에서 기사화 시켜주고 자 봐라 기사 있지 않느냐. 그 기사를 추궁하면 아 봐라 신뢰할 만한 미국 통으로부터 네. 소식을 얻었다. 이게 무한 반복 사이클을 만들고 있는 현실인데 근데 나라마다 그 수준이라는 것도 있는데 우리 정말 너무 처참하지 않아요? 처참합니다, 이거는. 저런 소리 진짜. 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들썩들썩하게 만들고 저런 사람들은 그냥 마블에서 민사를 걸면은 훨씬 무섭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법은 너무 약하니까. 캡틴 아메리카 지금 포 영화관 개봉 중인데 네. 너무 명예훼손 아닌가 싶어가지고. 너무 수준 이하예요. 네. 근데. 상황이 많이 안 좋게 네. 돌아갑니다, 진짜. 네, 이게 그 자기들끼리 이렇게 통용되다가 사그라지는 게 아니라 아까 생산이 말씀하신 계속돼요. 것처럼 네. 진짜 공당에서 받아버리니까 이게 참 난감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괴상한 도시 전설이 막 유행하던 게 과거에도 있었어요. 뭐 인신매매가 엄청나게 화제였던 적이 있었어. 그래서 껄핏하면 서울에서 누가 사라지고 이게 근데 그게 약간 도시 전설로 뒷얘기 같은 거였어. 지금은 근데 너무 심각한 거야. 네. 그러니까 진보 계열 혹은 민주당 계열 정치인들은 다 김정은에게 충성을 하고 네. 중국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삼키려고 나라를 삼키려고 하고 네. 무슨 만화 선거는 다 부정선거고 만화 같은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 갖고 열광적으로 모여서 소리 지르고 뭐 이런 사람들이 네. 종교와 결합돼 갖고 때로 몰려다니면서 저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중국 하다 쯔양이 중국 뭐 연관됐다 이런 네.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근데 네. 누가 도대체 거기에 동조해갖고 슈퍼챗 내고 뭐 열광하고 이렇게 해서 신기하긴 한데 현실로 존재하는 사람들이죠. 네. 아, 근데 뭐 이게 우리가 좀 화는 냈는데 이 뾰족한 해결책이 안 나오니까 이게 참 좀 안타깝네요. 해결책이라는 게 큰 틀에서 있었어요. 근데 쉽지가 않은 거지. 한 사회가 뭐 경제 성장도 좋고 한류의 확산도 좋고 뭔가 밝은 쪽으로 막 빨려가면요. 그 컴컴한 그늘이 상당히 희석이 돼요. 사람들 시선이 글로 가. 근데 네. 우리가 지금 무언가가 꽉 막혀 있는 중단된 사회, 멈춰서고 심지어 퇴행하고 있는 전반적 사회 현상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독버섯처럼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한국 사회가 이 도약하던 때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더 심해질 거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어떻게 하나 하나 더 마지막으로 짧게 얘기하고 싶은 짧게 게 있는데 해볼까요? 네. 그냥 소개하지 말고 네. 내가 얘기할게요. 네.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TV 토론, 백분 토론에 나가서 김현정의 뉴스쇼를 콕 집어서 얘기를 해서 이제 이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는 거 아니냐. 네. 권력자가 이런 언론관을 가져서 되느냐 뭐 해서 논란이 막 커지고 있잖아요. 네. 그 영상만 짧게 영상이 보고 있습니다. 와서 이야기 가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페북에다가 김현정의 뉴스쇼와 관련해서 대표님께서 상당히 좀 불편한 마음을 표현하시는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런데 1시간 있다가 실무자 실수예요 라고 하면서 내리셨어요. 그러면 그 실수가 그 내용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실무자가 그렇게 올린 것인지 이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생각하니까 그렇게 올렸죠. 근데 내 뜻에는 사실은 부합했는데 그 별로 안 좋다고 해서 그냥 내리겠다고 해서 뭐 그러라고 그랬죠. 근데 대단히 위험한 언론관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는 그 김현정 뉴스쇼 문제는 명확한 팩트가 있어요. 그 사진에도 보면 이재명 북한 이렇게 만들어놨잖아요. 이재명이 왜 북한에다가 이코로 됩니까? 그건 악의가 있죠. 그 전에 예를 들면 재판에 대해서도 아주 악의적인 것들이 좀 있었죠.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장성철 씨의 저 위험한 언론관이라는 건요. 저게 좀 곤란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권력을 가지면요. 저도 잘려봤지만 저렇게 내놓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거나 페이스북에 올리는 게 아니라
뒤에서 사장선에서 힘을 씁니다. 네. 그런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체육이 잘랐죠. 더 라이브. 공개적으로 네. 드러낸다는 사실은 자기 입장을 밝힌 거예요. 한 사람은 내가 왜 북한 입장이 돼 있느냐 뭐 이런 등등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김현정 관련해서 가령 민주당 당대표와 국힘이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어요. 뭐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또 장성철 같은 평론가가 정치인의 어떤 언론관에 대해서 문제제기 다 가능하다니까 네. 할 수 있는 논쟁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CBS예요. CBS에 그래도 빛나는 과거들이 있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아끼는 심정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뭐냐면 지금의 스캔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겁니다. 그러니까 CBS 전체 논지와도 좀 무관하게 김현정의 뉴스쇼라는 프로그램 안에 녹아들어서 상당한 정도의 교묘한 어떤 하여튼 교묘한 편파가 있어 왔어요. 네. 뭐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면 이준석 건도 그렇고 이거는 무슨 보도 외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별일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럴 때 CBS에게 제가 권력 없는 거 아시죠? 권력 없는 건 그 누구나 다 알죠. 아무 권력 없으니까 네. 한 사람의 의견으로 좀 얘기하고 싶어요. 이 정도 문제 제기가 있어 왔고 이 정도 편파 시기가 있다면 최소한도 진행자를 내리는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거예요. 시끄러워지니까 3주 휴가 그리고 돌아와서 또 뻔히 조회수 많이 나오는 청취율 높은 프로니까 또 뻔히 아무 일 없이 가는 게 이게 그래도 좋은 역사를 갖고 있는 기독교 방송의 양식인가? 상당히 난 이건 의문스러워요. 계획된 휴가라고 했습니다. 입장은. 네, 그러니까 뭐 그러겠지. 근데 네. CBS에서 이제 입장 밝힌 게 있어요. 자기들은 상당히 억울하다 이거겠죠. 맞습니다. 예. 근데 방송사도 누구를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지목해서 비판하는 만큼 스스로도 비판당할 각오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지금 인터넷을 열고 한번 보세요. 김현정 씨에게 쏟아지는 화살이 어떤 건지. 그 양반 원래 PD잖아. 네. 밥줄 끊자는 거 아니잖아요. 프로그램 PD를 물러서더라도 최소한 그동안 보여줬던 편파성 여기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제 3주면 그냥 가는 거냐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하는 바예요. 네. CBS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한 부분은 우리 김갑수 선생님이 아마 그 비판의 첫 포문을 열지 않았나.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좀. 근데 드는데요. 그때 내가 깜짝 놀란 게 네.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거였어요. 그때 그냥 제가 최욱 씨하고 전혀 협의 없이 그냥 협의 없이 했습니다. 문제 제기를 던졌거든? 던졌거든. 근데 그 후에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네. 예컨대 TV조선이나 조선일보가 명확한 입장을 걸고 그냥 공개적으로 어떤 입장의 발언을 하면 그건 한 입장이라고 이해를 해요. 근데 마치 아닌 듯 하면서 몇 겹 애둘러 갖고 어떤 데를 지원하고 어떤 때는 아주 흙탕물을 흐리는 그 위선적인 보도 행태를 보면서 사람들이 진료해 왔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간 이번 차제에는 적어도 그 정도의 성의를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는데 너무 많은 양을 소화하셔서 건강이 좀 걱정되네요. 사람 죽을 사람으로 표현하지 말라고. 그래요? 네. 네. 죽기 전까지 깨끗하다. 네. 그 건강을 챙기셔야 돼요. 건강하게. 네. 우리 선생님께서 아프시기 전에는 야 그냥 뭐 살다 아프면 죽는 거지 했는데 아프고 나서는 야 건강이 최고다. 이렇게 이제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네. 여러분도 건강 관리 잘하시고 김갑수 네. 선생님도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